오늘 그 하이탑은 어디로 가냐면요. 저번에 그 열 파트, 열과 에너지 파트 그쪽 이론을 좀 하다가 말았거든요. 맞지? 너희들 책으로 따지면 몇 페이지냐면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거기서 이제 줄열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온도와 열에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체라든지 하는 물질들이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들인데, 네, 그 입자의 그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입자들의 위치 에너지의 합을 그 물질의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긴 하거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연력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개념들이 필요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 여기까지 얘기했었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영법칙하고 이제 영법칙은 책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영법칙은 선생님이 열평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열평에 대한 조건을 설명했던 법칙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마 뭐 그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어쨌든 영법칙에 대한 소개는 저번 주에 한번 해줬던 것 같고 그때 그 연력학제 1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이거였던 거죠.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물체에게 열을 가해주면 이 Q가 이제 열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열 에너지를 이제 가해주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증가하는 이제 형태로 쓰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델타 U는 일단 그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일반적으로 열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질의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그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게 된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외부에 일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 그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게 열을 가해주면 그 물체가 부피가 팽창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부피 팽창에 대한 부분은 화학에서 그 입자들의 운동성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한다는 형태로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 부피 팽창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에게 일을 해준다라는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변으로의 그 에너지를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달해준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일을 해준다에 대한 개념을 좀 익숙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력학에서는 기체가 예를 들어 이제 기체로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기체가 이 부피 팽창의 정도가 가장 크잖아. 물론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부피가 팽창하지만 고체하고 액체는 부피 팽창률이 너무 작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생각보다 부피가 꽤 크게 변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부피가 이제 커지게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외부에다가 일을 한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열 에너지에 대한 또는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기체의 부피가 팽창은 외부에다가 일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는 뭐 이해 안 되는 게 없을 겁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책에 뭐 특별하게 막 그렇게 막 핵심적으로 막 이렇게 언급된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106페이지의 개념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연력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제한시가 되어 있는가를 갖다 맛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물리 원가정보다도 연력학은 쉽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핥고 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파트는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이 파트는 오히려 난이도가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한번 아예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고 가자. 왜냐면 이 에너지 파트 안에 그 연력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에너지 문제들도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봅시다.
1번부터 지금 총 10번까지가 기본 문제로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풀어봅시다 이거 오늘. 그리고 뒤에 적용 문제까지 나와 있는데 그 적용 문제까지 다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연력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해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1번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번부터 그림과 같이 굴러가던 공의 속력이 감소하여 정지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자. 일단 그 1, 2, 3번까지 너무 쉬우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봐. 풀어봅시다. 이거 빨리 1번, 2번, 3번. 자, 1번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감소하여 그 뭐지? 이에 대해서는 옳은 것만을 갖다가 이제 골라보는 거니까 공이 굴러가다 정지한 거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고 올바른 것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기억은 뭐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가 왜 감소한 거야? 그렇지.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이제 속도가 줄어드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의미하지. 위치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 존재하는데 속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풀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풀어봐. 빨리 하고 넘어가게.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야호. 네. 군대 얘기하면서 군대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 너희들. 얼마 남았어요? 미리 조기 한 5년 남았나? 5년. 5년 최소? 최소로 갑니다. 선생님 예비군 끝나셨죠? 예비군만 끝난 게 아니라 민방위까지 다 끝났는데 아, 이제 국가에서 전쟁이 나면 나 안 불러. 글쎄 쓸모없어. 총도 안 줘. 총도. 쓸모 없어가지고. 진짜 늙었다고 총도 안 줘. 근데 나 솔직히 총만 있으면 진짜 웬만한 만약 일본군이라면 일본군 한 10명은 죽이고 갈 수 있는데. 쌤 잘하실 것 같아요. 자위대 같은 새끼들한테 죽을까 봐 설마. 그래 안 그래? 그 일본 자위대는 거의 그겁니다. 걔네 핵이 당나라 군대예요. 그 나라는. 당나라 군대. 일본 자위대는 말 그대로 군대가 아니야. 자위잖아. 자위. 자체적인 방위력으로 만들어진 사설 그거 경비업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약 때문에 군대 체가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그 해방국으로서 네.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 일본은. 군대 먹간다며 그게. 그래서 자위대야. 그래서 걔네는 군대라고 부르지 않아 우리나라처럼. 한국군이 아니야. 차 들어가면 이런 거 자위대 아니야. 근데 걔네들의 그 국방력이요.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국방력이 5위, 6위 정도 되는데 그게 일본하고 역전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국방력이 더 셌었어. 특히 해군력은 지금도 엄청 셉니다. 네. 바다 있으니까. 해군력은 일본이 섬나라다 보니까 영국이랑 비슷하네. 그 이지스 함을 걔네들이 한 열 몇 척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4척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는 진짜 상대도 안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지스함을 보급시킨 다음에 일본도 같이 이지스함을 또 같이 막 사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지스함 숫자가 좀 달라요. 이 이지스함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졸라 큰데. 졸라 큰 배가 아니라 이 무시간 새끼들 진짜 겁나 센데. 이지스함은 구축함을 의미합니다. 구축함인데 구축함은 어떤 함이냐면 항공모함이 뜨면요. 항공모함이 뜨면 그 옆으로 순양함들이 뜨고요. 순양함 옆으로 구축함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호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함대라 그래요. 함대. 이 해군이 이런 함대가 엄청 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1위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국방력 2위는 미 해군입니다. 그러니까 1, 2위가 다 미국이야. 기본적으로 국방력이. 특히 2위만 돼도 3위부터 10위까지 합쳐놓은 것보다 강해. 그냥 넘사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사벽이라고.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중국은 죽여도 계속 나오고. 그거는 6.25 때나 통했던 상황이고 그때는 막 기관총으로 바바바바박 할 때
그냥 인해 전술로 막 마약 먹고 야 그러면서 오니까 이거 씨 아무리 싸지고도 그 뭐 약초 먹고 오는 데고 어떻게 스팀백 그 스팀백 맞고 오는 거잖아 걔네들 그냥 그래. 좀비. 그 뭐야 막걸리 한 잔씩 주면 그 안에 마약 넣어가지고 그 애들이 약치해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거든. 막 총알을 맞아서 막 오고 막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런 애들이 오니까 너희들 총알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총열이 한 10,000발에서 한 2만 요즘은 2만 발이지만 옛날에는 2만 발도 안 됐을 거예요. 한 10,000발이면 뻘겋게 달가고 올라가지고 못타 이게 통열 터져버려요. 만 명밖에 못 죽이네.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 총열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몰려오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 그게.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지. 죽었으면. 아니 핵이 아니라 요즘은 미사일 전쟁이야 미사일 전쟁. 개떼처럼 몰려와도 미사일 막 쏟아버리는 그 괜찮아 아무 의미도 없어. 실제로. 요즘은 지금 그때 당시 그 미사일 맞고 뭐지? 거기 미사일이 안 무기 터지잖아. 기술이 옛날 같이 그렇지 않아. 거기 진짜 미사일에 그 결국 빠가지고 옛날에는 말 그대로 폭탄 그 가지고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고지에다가 깃발 꽂으면 거기 먹는 거였지만 요즘은 누가 사람이 가냐? 네, 중국 가세요. 요즘은 사람이 막 직접 몰려가서 싸우지 않아 실제로. 들어가시는 요즘은 비참한 게 많아. 사람들이 직접 몰려가지 않고 요즘 봐서 알잖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싸우는 거 하고 보냐? 있다가 그냥 사람이 있어 드론 전쟁에다가 미사일 전쟁에다가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 국전대. 물론 마지막에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건 인간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술들이 많이 쓰인 거야. 직원을 교집에 꽂고. 너무 깜찍해. 야 됐어 그 소리 그만하고요 이제. 네. 이지스함 얘기하다 말하는데 이지스함은 뭐냐면 그래서 구축함에 달려 있는 사통 장치를 의미합니다. 구축함이 있고. 구축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잠수함, 어. 잠수함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전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함 중에서도 꽤나 날렵하면서 그러니까 1,000톤에서 한 3,000톤 정도 배수량을 가지고 있는 함들을 의미하는데 사실 순양함은 지휘관들 타고 있는 함이에요. 그래서 큰 함포라든지 아니면 거의 전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휘관 함이고 여기 이제 별들이 타고 있는 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는 이게 없잖아.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순양함이 있긴 한데 몇 척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구축함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일본은 이런 순양함들이 꽤 있고 그 옆에 구축함들이 붙은다고요. 근데 이 구축함들이 실제 전력인데 요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게 사통장치라고 불러요. 이 사통장치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방력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 이 레이더 이름에다가 이지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사통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지스 시스템. 요거는요 반경 500km 안에 모든 타겟을 다 잡습니다. 배뿐만이 아니라 비행기까지 다 잡아 타겟을. 네. 그러니까 반경 500km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반경 500이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고 요게 500이거든 요게. 그러니까 동해에서 이지스가 딱 뜨면요 우리나라 이지스가 4대가 있는데 동해 이지스가 딱 뜨면 반경 500km 안이 일단 무적입니다. 이 안에는 누가 못 들어오냐면 공군도 못 들어와 이 안에.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뭐 쏴? 미사일 쏴가지고 맞춰버려요. 그 적들이 미사일을 쏴도 이 앞에 뭐가 있냐면 골키퍼가 있습니다. 골키퍼. 미사일 다 쏴서 격추시켜버려요. 실제로. 대군 방공 능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딱 뜨는 순간 얘가 뜨면 이젠 얘는 기지야 그냥 일반적인. 얘가 이동을 하면 반경이 같이 넓어져. 그러면 이렇게 얘가 동해 2대, 3대만 딱 따버려도 공군 못 와요. 일단 이 일본이 어떤 전투기를 가지고 있냐면 F-15J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35J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군은 F-35, 해군은 공군은 F-15, 그 다음에 공군은 F-35J를 갖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똑같이 갖고 있거든. 우리나라도 F-15K 갖고 있고요, F-35K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신식이냐가 더 중요해. 왜냐하면
기계는 똑같아요 어차피. 출력이라든지 이런 거 비스무리한데 뭐에 의해서 되냐면 업그레이드 그 소프트웨어가 몇 버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반경이 조금씩 달라져.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 최신 거를 도입한 나라가 좀 더 좋습니다.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F15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한 일본보다 한 10년 늦게 들어왔어요. 뭔 뜻이야? 우리나라 이겨. 우리나라 이기는 거야. 같이 뜨면. 그러니까 요즘 공군은 어떤 상태냐면 공군도 비행기가 뜨면 레이더를 딱 펼치거든. 누가 더 레이더 반경이 넓으냐가 최고입니다. 먼저 발견한 놈이 먼저 버튼만 딱 누르면 이긴 거야. 네, 그 미사일 절대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 근데 이지스가 딱 써버리는 순간 비행기의 범위보다 무조건 넓어요. 이 이지스는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한테만 이 기술을 줍니다. 너무너무 비싸요.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나라는 20년 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지스가 선생님이 막 군대 해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이지스가 없어가지고 일본이 넘어오면 그냥 작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지스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통장치에 의한 방어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일단 이지스가 떠버리 일본 그 공군이 못 넘어와. 근데 우리만 이지스가 있냐? 쟤네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지스 시스템이 또 누가 더 최신이냐가 중요해. 누가 더 최신이야? 우리나라 더 최신이야. 실제로야.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야. 숫자는 적어도. 들고 가야 돼. 숫자는 적어도.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일본보다. 이지스를 일본에다 넣어두면은. 그래서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이지스가 얘네들 몇십 대 되거든요. 근데 이 이지스를 같이 띄울 건데 같이 띄우는데 이지스가 그렇다고 해서 막 서로 막 대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날지 몰라도 해군력에서 서로 부딪히고 막 싸우고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떠 있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거야. 상징적으로 얘 서로 간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서로 못 뜨게 한단 말이야. 실제로요. 그래서 일본이 만약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군 그 대가리수로 밀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군력이 좀 딸리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얘네들도 함부로 막 넘어오지 못할 거 아니야, 그지? 만장만장. 우리도 같이 한 포로 싸대고 막 그래 보면은 얘네들도 함부로 못 넘어오고 우리도 함부로 못 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공군도 함부로 못 넘어오고 얘들도 못 갑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같은 공군이 떠도 우리가 이겨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F-35가 우리나라가 개수가 지금 일본에 비해서 지금은 더 많은데 일본이 더 많이 도입한다 그래. 그러니까 공군력은 우리가 좀 더 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센 건 뭐냐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미친 듯이 좀 약간 돌아가지고 그 원래는 얘네들은 일본도 열강이기 때문에 위, 아래, 오른쪽에 다 지금 뚫려 있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여기 있던 병력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해군력을 여기로 데리고 와불면은 러시아가 와서 때려버려요. 실제로요. 네. 진짜입니다. 이 밑에 있는 걸 여기로 데리고 오면은 중국이 와서 여기로 쳐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병력들을 갖다가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미친 척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쓸어버렸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가 문제야. 네. 해군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땅개가 짱이거든. 땅개만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국방력 3위입니다. 와.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2,500만 명이 다 총을 쏠 수 있어. 그러네. 그냥 전시에 총만 휙 던져주면 알아서 전투원이 됩니다. 알아서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겁나 무서운 게 예비군이 너무 많아. 예비군도 많은데 육군력도 30만 명이나 되거든요. 이 숫자는 절대로 이 자위대 이런 당나라 새끼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절대 먹을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폭탄으로. 핵밖에 없어요. 핵. 네. 근데 우리나라한테 핵을 쏘는 순간 우리나라는 그 실제로 공격하려면 그렇게 해라. 너희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상이에요.
진짜. 우리도 죽을 텐데 근데 너희들도 각오해라. 이 세상에서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게 할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그 진짜 일주일 내내 쏟아부을 폭탄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폭탄을 일주일 내내 다 쏟아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는 작전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겁나 무섭습니다. 못 건드려요. 근데 그 미사일 저장돼 있는 곳에 핵 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분할되어 있어. 어디 한 군데 다 집중해놓고 해놓은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만약 우리나라를 건들려고 한다. 그러면 중국도 각오하셔야 돼. 실제. 영원히 선진국이 못 됩니다. 그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건든 나라는 다 망했어. 실제로. 맞긴 한데. 네. 일본도 우리 어떻게 못했대? 우리나라를 건든 나라들은 다 망했어. 우리나라를 침략했더라도 다 망했어. 실제로. 워낙 많은 빗방령 쏟아부어. 소련 망했.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언제 침공했어?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침공하죠. 우리나라 중국이 제일 많이 침공했어.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했지만 꽤나 오랫동안 좀 했죠, 그죠? 지금 부스러 가시죠. 일본은요? 뭘로 일본에 쓰라고 근데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의 적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본은 지금은 그냥 쓰다듬어 주면 돼요. 불쌍하다. 그런 갖다 해. 그냥. 옛날 감정으로 저 새끼들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스포츠로 이겨야지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불쌍해서 아우야 그래. 옛날에 백제적인 마인드로 좀 약간 좀 넓게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래. 요렇게 해줘도 되는 나라예요. 진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김정은이가 제일 문제예요. 북한이 제일 문제. 북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 문제예요. 김정은이 제일 문제. 제일 무서운 놈들. 걔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쟁 무기로 지금 될 수 있냐 없냐가. 김정은 후계자 있잖아. 차라리 북한이 잘 살아버리면 이런 걱정 안 하는데 못 사니까 걱정이. 못 사. 44세 때 비만으로 죽은 진짜 제일 문제. 서른이 41년 이미 나이 김정은이 안 보다 어른 그때쯤에 김정은 죽는 거야. 자 2번. 자 조용히 해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 뭐 전쟁 얘기 그만하십시오. 재밌다. 뭐 밀덕 있냐 여기에 혹시? 재밌냐 여기? 여학생들이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해. 그지? 맞냐 안 맞냐? 안 좋아. 한 명은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재미없죠.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 살인 기술을 가르치는 집단. 살인두네. 살인자 집단. 야 군대 가면 훈련을 왜 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죽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죽였어. 그래서 남자들 애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겁나 무섭습니다. 살인병기야. 그러니까 살인병기로 훈련이 된 애들도 있어 실제로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 해군 기초교 군사교육을 받을 때 UDT 애들이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은 잠수부거든요. 잠수부인데 그냥 잠수부가 아니라 그 노인 암살과 데몰리션이랑 폭탄 설치하는 부대, 폭탄 설치하는 부대. 남도 아니고 해녀는 해녀? 남도 아니고 대박. 그래서 사실은 해군에서는 그 뭐죠? 미국도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그 해군 소속 델타포스 같은 애들이 UDT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UDT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무서워. 눈매를 딱 보잖아요. 보통 사람 눈매가 아닙니다. 마치 좀 약간 짐승을 보는 듯한 눈빛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새끼들이 내가 선생님이 겨울 군번이야. 그래서 12월 달에 군대로 들어갔거든. 춥잖아. 근데 훈련을 하는데 그날이 전투 수영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수영. 네, 수영 교육도 해요. 그래서 함에서 뛰어내리는 이항 훈련이나 막 5m, 10m에서 다이빙하는 훈련도 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근데 수영장 이제 수영한다길래 너무 좋잖아.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 막 굴러다니기만 하다가 수영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바다에서.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모였단 말이야 수영장 앞에 전투 수영하려고. 진짜? 근데 앞에 우통을 깐 UDT가 딱 빨간 바지 하나 입고 딱 서 있더라고. 근육이 막 이래 막 요새끼들이 근육 막 이런 애들이 딱 빨간 바지 하나만 입고 우통 까고 말이야 빨간 모자 딱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갔더니만은 준비 운동을 해야 된대. 준비 운동을 수영을 하려면. 그랬더니 준비 운동에 가장 좋은 건 팔굽혀펴기래. 팔굽혀펴기 시작 그러는데 진짜로요. 팔굽혀펴기를 다른 교관들은 그냥 우리만 시킬 거야. 근데 그 새끼는 같이 하더라고. 같이 하는데 진짜 8시부터 12시 반까지 팔굽혀펴기만 했어. 준비 운동인데 오전 내내 팔굽혀펴기만 했습니다. 진짜. 아, 그게 메인 운동 아니에요? 지독한 새끼들. 아니, 우리만 시키면 막 겁나 막 우리도 불평불만하고 막 그럴 건데 같이 하니까 같이 하면 더 잘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꽉 마른 애들이 막 다 근육이 생겨가지고 다 부풀어가지고 가슴 근육이 막 생겨가지고 이 새끼들이. 근데 이제 힘 하나도 없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지. 밥 먹고 왔더니 전투 태어나고 들어가거든요. 머신입니다. 머신. 유디티에 실제. 또 그런 애들이 널 죽이려고 그래 봐. 순식간에 죽여버리지. 그냥 거야. 그냥 잡아가지고 뽀각. 그냥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런. 너무 간단한데. 손보다 빨리 누고 언도가. 선생님이 그 7주간 기초교 훈련을 딱 받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와 진짜 머신이 된 느낌이야. 그 막 선생님 집이 엄청 높은 계단이 있었거든. 거기를 내가 막 한 걸음에 바바바바박 튀어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도 숨이 하나도 안 차. 나 그때 느꼈다니까. 거기서 제대로 훈련을 해주긴 하는가 보다. 사람 하나는 제대로 개조시키기는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다. 물론 지금은 못합니다. 그러면 약간 시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뭘요? 나 얼마나 세졌지? 정신인 거냐?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지. 자 2번은요. 이게 답만 맞추고 가자. 2번의 답은 볼 것도 없이 기억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이거 이제 줄열 문제.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8,400줄이 감소할 때 물에서 발생한 열량은 2,000칼로리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1칼로리가 4.2줄, 1kcal가 4,200줄이라고 하는 환산되는 그 양을 알 겁니다. 그게 이 실험이거든요. 이 실험. 그래서 그 환산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값을 통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요, 8,400줄을 2kcal 즉 그 2kcal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이제 4,200줄이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즉 칼로리당 1kcal당 4,200줄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환산된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거니까 3번은 그냥 적고 가, 알겠지? 계산하는 방법은 8,400줄을 2,000칼로리 또는 2kcal로 나눠주면 4,200줄, 4.2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실험에 의해서 이런 줄열이라고 하는 단위 환산 효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본격적으로. 4번, 5번 에너지 문제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봐봐. 시작해. 자, 4번의 답은
시간이 없어서 뻘소리를 하도 많이 다 하고. 맞을 것 같은데요. 네, 4번의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아 뭐야 네, 지금 기억과 니은. 열에너지구나. 네. 문제 좀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기억 같은 경우는 낙하는 동안 물방울의 역학적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방울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0.798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되죠, 그죠? 네, MJH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MJH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0.8줄인가 나올 거예요. 예, 위치 에너지로 따지면 0.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cm이니까 거기다 중력 가속도 10 곱하고 그 높이 2000 곱하면 0.8줄 나오거든요. 0.8줄. 근데 얘가 마지막에 도달될 때가 10m/s라고 되어 있으니까 10m/s를 운동 에너지 환산으로 해가지고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0.002줄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운동 에너지 0.002줄이야. 그래서 0.8줄에다가 0.002줄 빼주면 0.798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낙하하는 동안 증가한 물방울의 열 에너지는 0.798줄이다. 이거는 그 반대죠, 그죠?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002줄이 열 에너지로 환산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5번 한번 풀어봐요. 와우. 5번 나왔냐? 네. 아직이야? 좀 더 기다려. 잠시만요. 자, 정답은 기억. 기억 하나입니다. 기억 하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집중 못하는구나 지금. 군대 얘기 한번 했더니만은. 국뽕? 야 나는 그 국뽕 문화 너무 싫어. 실제로 진짜 막 K 무슨 뭐 K 문화 뭐 K 방역? K 뭐 아무도 K 마스크? 하여튼 뭐 앞에다가 K만 붙여갖고 전부 다 자꾸 그러는데 뭐또 KFC 그 애국자적인 마인드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너무 국뽕에 차 있으면 그것도 별로야. 팔은 안으로 굽는 거 뭐 당연한 건데 약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정확한 거. K푸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막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맛 같은 거 K푸드. 그 너희들 삼겹살이 어떤 음식인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오겹살이 껍데기까지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삼겹살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맞아요. 네. 왜냐면요 원래 버려지는 고기예요. 버려지는 고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삼겹살을 언제 그 많이 먹었냐면은 6.25 이후에 없이 살 때 그 미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고기 같은 거 이거 좀 버려지는 고기나 이제 이런 것들
남는 거 우리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그 미군은 그 소지방 그 돼지 지방 같은 거 먹겠습니까? 걔네들은 이제 살코기 위주로 먹어요. 왜냐면 지방은 워낙 비만을 많이 일으키고 또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미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과도하게 먹게 되면 안 좋으니까 동물성 지방은 그래서 사실 안 먹는 고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많이 먹던 습성이 있었지, 그지? 얼마나 맛있어. 기름이니까. 그래 안 그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조합이 뭐냐면 이 기름과 탄수화물의 조합이 최강의 조합입니다. 실제로요. 기름은 그 음식을 고소하게 만드는 또 효과를 또 가지고 있고 탄수화물은 또 이게 또 튀겨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기름으로 이게 탄수화물이 튀겨지게 되면 최상의 발암 물질이 되는 순간 입에서는 최고의 풍미를 가져다 주는 또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음식 문화에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이 삼겹살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걸 먹는 습성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 버려지는 고기를 우리나라가 수입해가지고 전 세계의 삼겹살의 소비량의 90%가 넘는 다른 나라에서 버려지는 고기를 전부 다 수입해와가지고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이 안 자, 이거 5번의 답은요. 그 기억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면 되지, 그지? 맞냐, 안 맞냐? 응. 맞잖아. MGH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이걸 해가지고 V 값을 구하면 루트 2GH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3번 물체가 높이 3H인 곳에서 수평면에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비보존력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V는 루트 6GH다라고 되어 있는데 3MGH잖아. 최고 높은 데가 그지? 3MGH에서 뭘 빼주는 거야? MGH만큼 빼줘야 되잖아. 그지? 네. 왜냐면 마찰 구간에서 발생된 에너지가 MGH였잖아. 네.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은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공식으로 해서 V 값을 구하면 루트 6GH가 아니라 루트 2루트 아니 이게 V 값 구하면 2루트 GH인가 그지? 그래 안 그래? 원래 루트 4GH니까 이 바깥으로 빼가지고 요게 나오는데 이제 6GH라 돼 있으니까 잘못된 거. 자 5번까지는 너무 쉬웠던 문제.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연력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계산 문제가 없어. 빠르게 문제 풀고 답만 맞춰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6, 7, 8, 9, 10 빨리 풀어봐 이거. 5분이면 될 거다. 5분이면. 네, 이건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연력학 파트는 좀 약간 쉬어가는 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이 파트를 오랫동안 잡고 싶지는 않아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전자기학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1권 뒤에 있는 책 좀 간추려서 빠르게 마무리하고요. 그 설 지나고서 이제 전자기학 중심으로 진행해 봅시다. 야호. 다 풀었냐 너? 아직 5분. 풀었어? 풀었네 벌써? 아까 이야기할 때 풀었는가 보다. 한 문제 남았고. 여기 거의 다 풀고 얘기 나오는 건가? 맞네. 다 맞춰볼게요. 6번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죠. 기억 니은. 8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의 답도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맞습니다. 10번의 답도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 뭐 질문할 거 있냐고 없어요. 질문할 거 없지 그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개념 적용 문제. 요거 마무리 해버리십시오. 자, 1번, 2번 풀어봅시다. 2번, 2번. 쌤, 응? 근데 그 1번에서 그 물체 아니 그 마찰 구간 외에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이 무시된다 했는데 그럼 마찰 구간에는 공기저항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무시되지. 공기저항은 다 무시가 된다는데 이거 바닥면과의 마찰량만 고려해라. 감사합니다. 왜 그래? 다 풀었어? 1번 풀었어요. 2번까지 풀어보니까. 아, 네. 태찬이 다 풀었냐? 2번까지? 맞아. 2번까지 다 풀었어. 자, 1번의 답은 일단 답 맞춰보자. 1번의 답은 일단 5번인데 5번. 2번의 답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뭐 5번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2번은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요것도 5번입니다. 맞았냐? 네. 틀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틀린 사람. 여기 왜 틀렸는지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요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을 좀 이런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수능형 문제인데 이 원 구간에서 물체가 받은 일의 크기는 구간 2에서 받은 일의 크기의 2배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공급하는 에너지. 근데 W는 공급하는 에너지가 맞긴 한데 마이너스 W는 뭐라 그랬지? 이거는 반대로 에너지를 뺏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W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비보존력이라고 불러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마찰력과 중력이 이런 일을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원 구간에서는 에너지를 공급받았다고 받으면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는 이제 공급된 에너지가 있는 건데 그것이 구간 2에서는 뺏어간 에너지일 거야. 여기는 지금 마찰력이 발생되는 구간이잖아. 근데 이제 그 뺏어간 에너지의 2배의 에너지를 공급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갖다가 무시하기 위해서 크기란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크기. 그 크기가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가 예를 들어서 이제 2 구간에서의 뺏어간 에너지가 W라고 그런다면은 원 구간에서 받은 건 얼마라고 봐야 돼?
EW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좀 돼야 되거든. 그래야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구간 1에서 물체가 받은 1의 크기는 4mgh다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은 처음에가 EW를 공급받았고 근데 이게 EW만 있는 게 아니라 MGH 그렇지 높이 MGH도 지금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것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W로 한번 그 에너지를 뺏어 갔고요, 그죠? 마찰 구간에서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3H까지 되어 있으니까 위치로 따지면 3mgh에 있는 구간까지 이제 올라간 경우에 해당된다. 이제 이런 식의 에너지 보존식을 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W 값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EMGH, 그지? 그래 안 그래? 요 방정식을 쓰면 W는 EMGH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급받은 건 얼마야? 2배니까 4mgh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P점에서의 속력은 Q점에서의 속력의 루트 3분의 5다라고 되어 있는데 P점에서 얘가 갖게 되는 그 에너지는 얼마야? 5mgh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지점 아니냐? P지점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는 5mg 물론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2분의 1 mv적으로 표현해야 되긴 하지만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요것이 뭐와 같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것이 3 뺀 거니까 3. 그렇지 2분의 1 m vp의 제곱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vp 값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얼마 나오냐 10gh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속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P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역시 Q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Q 지점에서는 5mgh 마이너스 마찰 구간에서 W를 빼앗겼으니까 2mgh 마찰을 빠진 게 이게 2분의 1 m vq의 제곱 Q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vq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얼마였더라 이게 계산하면 6gh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게 이거의 몇 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니은의 루트 3분의 5배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은 방금 구했어, 그지? 디귿은 6gh인데 디귿에도 6gh가 나와 있으니까 맞는 걸로 취급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 4번 적읍시다. 3번 4번 한 번 4번도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자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기억 니은 맞냐? 오케이. 4번의 답도 3번입니다. 맞았나요?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탄성에 의한 에너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요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찰 구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기서 에너지가 상쇄되고 빠진다고 생각하고서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죠. 이거 질문 있냐 혹시 3번 4번 중에서? 없습니다. 없냐? 괜찮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 6, 7, 8, 9, 10번까지 빠르게 풀고 마무리하시죠. 아,
아니 이거 너 연력학이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빨리빨리 하라고. 계산 문제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거 이론도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좀 이따가 본 수업 때는 실전 문제 풀어봐야 돼가지고. 자, 5번의 답은 너무 빠르냐? 시간을 투자할 만한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네. 5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그치? 디귿은 0.01이 아니라 0.1이에요. 420줄을 4.2줄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그냥 0.1kcal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 6번의 답은요. 4번입니다. 4번. 유지하죠. 6번의 답. 7번의 답은 너무 많아요. 알았어. 7, 8, 9, 10 네 문제. 아마 읽어보면 금방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책이 비어 있는 게 싫어서 그냥 책하고 넘어가자 이거야. 엄마들이 볼 때는 막 책이 비어 있으면 막 난리가 나잖아. 그래 안 그래? 책이 막 비어 있으면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막 하나도 공부 안 한 줄 알고. 근데 막 넘어가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된다. 네. 그냥 막 넘어갔다 나중에 또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막 그딴 식으로 뒤통수 때리지 말고. 네. 태풍 나오나? 태풍은 이제 잠열 때문에 나온 거야. 잠열 배웠냐 안 배웠냐? 태풍 배웠죠. 이거 아마 배웠어요. 중학교 때도 배우고 지구학 때도 아마 배우고 될 겁니다. 오늘 시험범위. 오늘 시험범위니? 태풍이 일어나는 시기에 좀 잠을 태풍. 아 뭐야 있네. 선제 있어. 7번의 답은 자, 가 맞춰볼까요? 7번의 답은 볼 것도 없이 1번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9번의 답은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4번. 10번의 답은 역시 4번이죠. 4번. 아, 나 틀렸다. 자, 뭐 연력학은 화학에서의 일부 내용과 좀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론적으로 배워야 될 거는 세 번째 파트 열기관과 포율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긴 하는데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뭘 생각하면 딱 좋냐면 그냥 자동차 엔진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엔진이 전형적인 열기관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냥 대표적인 원리만 생각하면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지? 그래. 그 태워진 그 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폭발력에 의해서 피스톤 운동,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장치이긴 한데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알 건 없고 어찌됐든 간에 그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을 투입시켜가지고 그 열을 뭘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필요했던 역학적인 에너지를, 그지? 그래 안 그래? 운동 에너지나 회전 운동 에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기관을 이제 열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증기관이 그런 역할을 했지, 그지? 증기기관 같은 게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또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도입을 해서 배워봐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아까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하긴 했어, 그지? 외부에다가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체에다가 어떤 뭐 입자들, 즉 기체에다가 열을 가해주게 되면 그 열을 일반적으로 그 물체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함께 부피가 팽창하면서 외부에다가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걸 정량적인 표현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뭐죠? 기체가 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 기체가 외부에다가 한 일의 계산을 W는 F S로 계산해. 똑같이 일이기 때문에. 근데 기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얘를 조금 기체에 맞춰서 좀 변형시켜주면은 이제 되는 이제 그런 논리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책을 보면은 자, 피스톤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을 거야, 그지? 그냥 피스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피스톤 안에 이 안에 이제 기체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 기체에게 뭘 가해주면 Q라고 하는 열을 가해주게 되면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그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 그지? 맞냐 안 맞냐? 그때 이 이동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이동된 이 길이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 S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만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기체의 이제 부피가 바뀐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 이 힘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어떠한 물리량들이 있는가 그것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을 갖다가 좀 갖고 와봐야 되냐? 예전에 화학에서 배웠던 압력 공식을 좀 갖고 와보면 됩니다. 그렇지, 그거 아마 화학에서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서 화학에서 이 압력 공식을 면적분의 힘으로 배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A가 이제 면적, 단면적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F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힘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단면적을 실제로 누르는 힘의 크기를 이제 F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그 단면적을 누르는 힘의 크기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F는 P A, 그지? 압력과 면적을 곱해주면 이제 힘이 되니까 이 F 대신 여기에다가 PA를 곱해가지고 대체해서 써주게 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그러면 이게 A하고 S는 뭐에 해당되냐면 이게 이 밀려난 요만큼에 해당되는 이 원기둥의 부피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요 A하고 요 S가 사실은 이 밀려난 길이 이거 L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로 L로 하면은 이게 P 곱하기 V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이 PV가 바로 뭐에 해당되냐면 기체가 외부에다가 해준 일의 양의 크기를 산술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일의 양이기 때문에 단위 뭐 쓸까요 이거? 그렇지. 줄. 1의 양이니까. 1의 양은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그 뭐지 단위를 쓴다고 예전에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기체가 외부에다가 해준 1의 양의 크기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설명하면 이게 뭐의 양에도 해당돼? 저번 주 시간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에너지. 기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써가지고 지금 뭘 해준 거야? 외부에다가 에너지를 길에 공급해 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체 자신이 외부에 주는 거. 그렇지 외부에다가 준 에너지의 크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고 역설하면 뺏긴 에너지입니다. 감소한 에너지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야.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기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걸 감소시켜가지고 지가 감소해야 이걸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약간 그래서 이 연력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이론적 부분이 사실은 뭐 산술화되는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 산술시킬 수 있는 막 그런 문제들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것을 좀 잘 잡아주면 크게 문제가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두 번째로 열기관이 나와 있죠. 열기관. 그래서 이제 열기관은 뭐 별거 없고, 예. 뭐 여러 가지 스털링 기관, 뭐 내연 기관, 외연 기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별 관심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행정기관은 요즘 쓰긴 해요. 내연기관. 그치? 뭐 있냐? 내연기관도 쓰는 게.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 그 가솔린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랑 디젤이라고 하는 기관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물론 대체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긴 하지만 그치? 요즘은 이제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그 전기에너지로 이제 계속 이렇게 전환되어가 있는 과정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 차도 내연기관 디젤 차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근데 어찌됐든 요 다 원리가 다 뭐냐면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그지?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나 이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로 이제 바꿔서 쓰는 이제 그런 기관들을 얘기하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열기관도 뭐가 존재하냐면 효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효율 맞냐 안 맞냐? 얘네한테 그 열기관의 100%의 에너지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모두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겠냐? 못합니다.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연구하던 게 바로 이거였어. 효율을 높이는 거. 열기관의 효율을 높이면 연료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데 있어서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면 부담스러운 거야 항상. 선생님도 한 달에 연료비만 한 50만 원 들어갑니다. 선생님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50만 원씩 연료비를 태우고 있어요. 실제로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택시는 더 비싸. 근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 이게 한 10만 원으로 줄지 한 달에 이제. 교통비가 지하철로 하면. 또 좀 멀리 다니는 사람들은 좀 할증 붙어가지고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지하철이 싸긴 합니다. 나중에 너희들 직장 잡을 때 그래서 가까운데 직장 잡는 게 최고야. 가까운데 교통비가 적게 들어야 실제로 이득을 내가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이득이 좀 많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과학자들은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솔린이랑 디젤 기관이 더 이상 열 효율을 높일 수 없을 때까지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게 몇 퍼센트냐면 가솔린은 68% 정도 됩니다. 67에서 68%.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줬다고 했을 때 거기서 한 67% 정도 운동 에너지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거 아니야? 낮은 거 아니야?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예전 디젤 기관 10%밖에 안 됐어. 디젤이 아니라 그 증기 기관 있지, 증기 기관. 그 10%도 안 될 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막 보면 영화 보면 막 하루 종일 막 속단 막 계속 집어넣고 있잖아, 그지? 효율이 너무 안 좋은. 이제 지금은 효율이 많이 좋아져서 가솔린은 67, 8%,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은 한 72% 정도 됩니다. 디젤이 뭔지는 아냐 근데? 알아? 뭐 경유 넣어서 쓰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로만 하면 여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열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열은 이동의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고열원이라고 해서 T1이라서 이제 높은 그쪽에 이 열을 갖다가 이미지화 시킨 거고, 여기서 열이 이제 이동한다. 어디로? 열기관으로. 여기가 이제 열기관이야. 열기관으로 열을 공급해 준다고 했을 때 공급해 준 그 열 에너지를 Q1. 그리고
공급받은 이 Q1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이 열기관은 뭘로 전환할 거야 이거를? W 1로 이제 전환시키겠죠. 그죠? 그냥 그래. 하지만 100% 모두 전환시키는 거 아니고 일부 그제 남는 열은 저열원으로 방출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너네 엔진 만져봤냐? 막 한참 돌고 있는 엔진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뜨거워서 냉각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엔진을 식히지 않으면 엔진 폭발합니다. 엔진이 불나요, 진짜로. 그래서 냉각수를 이렇게 식혀주게 되는데 그 냉각수가 이제 저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잉여 에너지는 저열원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때 공급해준 에너지하고 이 방출되는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이 에너지의 비율이 좀 차이가 있을수록 이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관계를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를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Q1에서 뭘 빼는 거다? Q2를 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당연한 논리니까 그런 것 같다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를 써서 열 효율을 갖다가 상수를 써서 많이 표현하는데 열 효율을 의미하는 상수 2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흡수한 열을 기준으로 해서 그지? 뭘로? 한 일의 양을 비교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흡수한 열은 아까 얼마였어요? Q1을 갖다가 흡수해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일의 양은 Q1 마이너스 Q2. 이게 이제 W에 해당되니까 이 양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1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Q1분의 Q2라고 하는 이런 공식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공식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다 풀겠죠, 이 정도는. 그지? 어쨌든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뭐 카르노 기간이라든지 막 이런 기간들 나와 있는데 이런 기간들은 실제 존재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열 효율을 막 엄청 좋게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가고. 연력학 2법칙 나옵니다. 연력학 2법칙.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가역 현상과 비가역 현상을 뭐라고요? 그 뭐지?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열의 이동에 관한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1법칙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갖다가 좀 그 표현했다고 하면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의 방향성, 열의 이동의 열 이동의 방향성을 갖다가 정립한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 배웠을 거냐면 항상 고열원에서 그지? 그래 안 그래? 저열원으로 이동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이걸 과학자들은 왜 그런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열원에 있던 열이 고열원으로 이동 가능하냐? 이런 현상은 거의 안 돼. 거의가 아니라 아예 일어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봐도 그렇고 아무리 어떠한 실험을 해봐도 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외에 절대 저열원에 있던 열이 고열원으로 이동하는 현상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런 방향성은 대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이냐가 과학자들에 대한 최대 그거였어요. 그 뭐지 밝혀내야 될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근데 밝혀냈겠냐 안 했겠냐?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것이 왜 그런지. 근데 이 고민을 누가 했었냐면 클라지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고민을 매우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이 뭐냐면 바로 엔트로피야.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라는 게 뭐야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무질소도라고 하는 임의의 물리량이야. 누가 만든 거야? 클라지우스라는 사람이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이 열에 대한 에너지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지 모르지만 무질소도라고 하는 이 물리량이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주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예, 이건 가설이에요. 가설. 무질서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한쪽은 기체를 많이 넣어놨어. 가득 이 안에 이제 기체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좀 이따 연계해서 얘기할게요. 계속 연력학은. 그리고 여기는 비어져 있어. 지금 이 상태가 무질서도가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건 아쉽다. 무질서도가 없는 거예요.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 응. 근데 여기다가 구멍 하나를 딱 뚫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여기 있던 일부 기체들이 이쪽으로 막 넘어간단 말이야. 이제 딱 대박.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한 거거든. 맞습니다. 뭔 개소리야 하겠지만 네, 이게 5시요. 아, 뭐 이해되냐? 이해 완전 쉽게 됩니다. 5시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나안 먹어갈 거야. 안 먹어갈 거야.